특히 저희가 이제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를 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기업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이번 하반기에 좋은 소식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수력 원자력 신입사원 채용 지원 서류 마감이 바로 내일까지예요. 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내일까지인 거 좀 내일까지인데 왜 오늘 하냐 이걸 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자기소개서 접으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까지 지원서 접수인데 내일 15시까지니까 꼭 잊지 말고 지원서 접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는 지금 1차 전형, 2차 전형, 3차 전형 프로세스별로 진행이 되는데 1차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필기 전형이죠.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토요일 날 시험을 보내요. 그래서 10월 9일 정도에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접 전형이 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게 이거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1차 면접,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그 흔히 알고 있는 면접 전형 이후에 또 2차 면접,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임원 면접까지 따로 보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1차 면접 보고 나서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면접이 아니라 면접 한 번에 끝나는 그런 면접 전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취준생한테 좀 반가운 소식인데 이 면접 전형 한 방에 끝나는 건 언제냐라고 한다면 11월 첫째 주 중에 면접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합격자 발표하고요. 신체 검사하고 뭐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는 인원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최종 합격자 12월에 올해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공고가 올라오고 여러분들은 2022년부터는 진짜 행복한 신입사원으로서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공고 내용 보니까 인재개발원 입교가 12월 중이라 써 있는데 이날만 보면서 좀 열심히 준비를 하면 좋은 성적이 있겠네요. 좋은 결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계획이라는 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프로세스별로 여러분들이 이 채용 공고 살펴보는 거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대부분의 취준생들은 이제 한 달이 건너 한 달이 가면서 그냥 지금 당장이 서류 전형이네, 서류만 집중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로 가고 싶은 기관이라고 한다면 면접 전형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필기 전형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럼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부를 하는 게 스케줄에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면접 전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게 좋을지, 스터디 모집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지를 미리 짜놓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전략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앞서서 뭐 지원 제한이라든지 가점 같은 걸 살펴봤는데 서류 전형에서 뭔가 좀 또 특별한 게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국어 성적이 만점, 100점 만점으로 들어가요. 서류 전형에서. 네. 근데 자기소개서는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적부라는 점이 좀 제가 좀 아쉽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덜하겠죠. 하지만 이 자기소개서 부담감 적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대충 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아주 높은 확률로 어차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한수원 합격했는데 그냥 복붙해서 내지 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좀 바뀐 게 있는데도 그냥 대충 써서 내지 라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중대결함이나 의심결함을 보면 알겠지만 다른 데 지원하다는 내용들을 그냥 복붙해서 내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회사 이름을 다른 회사 이름을 쓴다든지 네. 아니면은 다른 데서는 블라인드에 위배되지 않은 내용이어가지고 썼는데 여기서는 블라인드 위배라든지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부적격으로 탈락해버리면은 진짜 이것만큼 억울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매번 제가 강조하는 건데 이 자기소개서 결국에는 나에 대한 소개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들고 그대로 면접을 가거든요. 그럼 면접에서도 질문 나오는 거는 이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직업 기초 능력으로 면접을 본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뜬금없이 또 다시 전공 물어보겠지라는 생각으로만 접근하시면 나중에 가가지고 정말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평가가 진행된다는 점, 면접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점 이야기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좀 특이 사항인데 다른 기관과 또 다른 점이 블라인드를 철저하게 지키는 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다른 데들은 블라인드라고 해가지고 학력, 나이, 신체 조건, 성별, 출신지 이 정도만 가리는 게 현실인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여기 지금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전형직 직장명도 블라인드로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예를 들면은 대부분 여기서 지금 현재 인턴을 해보신 분들, 에너지공사에서 인턴을 해보신 분들은 그걸 너무 어필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수원 뭐 인턴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되면은 블라인드 저촉돼가지고 탈락할 겁니다. 띠로리.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땡땡공사, 땡땡. 땡땡공사 인턴. 네, 땡땡공사 아니면 땡땡기업 인턴 어. 이렇게 쓰셔가지고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던 곳이던 아니면 아무리 네. 지금 한수원에서 일을 해봤다 할지라도 절대 그걸 노출하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려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회사 이름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했던 일들 직무 중심으로 어필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려가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 간접적으로라도 여기가 유추가 되거나 연상이 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100%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한수원이라든지 한국전력공사에서 인턴을 했다? 근데 어떻게든 나는 그냥 에너지 관련 일을 네, 했다라는 그러니까. 어필이라도 좀 하고 싶다. 네. 그럼 그냥 에너지 관련 기업 정도로 쓰시는 게 바람직하지. 예를 들면 하굣길에 독수리 약국에 들려서 뭐 이런 걸 먹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이제 막 그 연상이 돼가지고 네. 아, 이 친구가 뭐 나주에서 일했대. 이렇게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나주에 있는 공기업 이렇게 해버리면은 기본적으로 한전일 그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유추가 가능한 내용들은 다 부적격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네. 학교도 가끔 가다가 또 오해 잘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연세 사랑학회 네.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대놓고서는 나 연대 다녀요 네, 한 네, 거잖아요. 그쵸.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학회가 좋았다 할지라도 땡땡 학회 그냥 이렇게 해서 좀 돌려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네요. 이게 네. 자기소개서가 적부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신경 쓸 부분이 많고 또 허투루 썼다가 나중에 면접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별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제가 잠시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이 항목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적부라고 네. 해가지고 당연히 하하 하고서는 접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네. 항목이 네. 1000자씩 800자씩 해가지고 5항목이 있어요. 네. 근데 그 5항목이 예하 항목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다행인 점은 이 5항목을 1번 항목 쓰고서는 2, 3, 4를 뭐 따로 쓰는 게 아니라 네. 2, 3, 4를 합쳐서 그냥 1000자 이상 이렇게 아. 이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한수원장에서 일단은 한번 쓱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1번 항목이 지원 직무와 관련된 경험 혹은 경력에 대해서 기술이 잘라고 하면서 활동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활동, 학교, 회사, 동아리, 동호회 같은 것들을 해서 쌓은 경험 혹은 경력에 대해서 작성해 달라. 근데 이게 한수원이 정말 친절한 기관인 게 뭐냐면은 네. 1번 항목이 이렇게 써 있지만 1-1, 1-2, 1-3 이렇게 해가지고 예하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게끔 되어 그러네요. 있어요. 그래서 그건 못 하겠네요, 어차피. 네, 그래서 1번 1-1, 1-2, 1-3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1번 항목을 완성하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다른 공기업들 지원하시는 분들은 한수원 이렇게 1번 항목 이런 것들을 직접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한수원을 안 가신다 할지라도 어. 이런 항목에는 1-1, 1-2, 1-3처럼 쓰고 이걸 하나로 합쳐서 제출을 하면은 그게 공기업 자소서구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1번 항목처럼 능력 단위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2번 항목처럼 정직, 남을 위한 봉사, 규칙 준서 등 윤리적인 행동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쓰는 항목도 있고요. 3번 항목처럼 집단에서 일하면서 화합, 공동의 목표 달성 그래서 언제 어디서 있던 일이며 당시 갈등 상황이나 목표가 무엇이었고 어떻게 화합을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고 이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라고 하는 팀워크 관련돼서 질문을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4번 항목처럼 인재상에 맞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라고 하면서 이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물어보는 항목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항목처럼 대화나 토론 등을 통해서 상호 입장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 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느 공기업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NCS 기본 여러분들한테 경험을 기반으로 질문을 물어보고 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평가하는 다른 공기업과 비슷한 전형이다. 다만 뭐 다른 기관과 좀 차이점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4번 항목처럼 여러분들한테 로열티적인 측면도 분명히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로열티 이외에도 자기소개서를 접근한 방식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으로서 1-1, 1-2 아니면 3-3, 3-2-4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순차적으로 작성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그리고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네, 사실 뭐 내일까지라고 하니까
이 몇 자 이내, 1000자 이내, 200자 이내 이것만 잘 맞춰가지고 재빠르게 쓰면 내일까지 뭐 지원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항목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 가이드라인의 순서대로 쓰시게 되면요. 뭐 여기 내용대로 충분히 작성할 수 있고요. 글자 수 각 항목마다 200자, 400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막 글자 수에 대해서 고민 없이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적격과 부적격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글자 수를 완전히 못 채웠을 때도 부적격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80%, 못해도 90% 이상은 작성하자라는 생각으로 그것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면 지금 다른 항목들은 좀 접근이 쉬울 것 같은데 5번 항목에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좀 골머리를 썩일 수 있겠다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상호 입장과 상황을 좀 이해하고서 접근해라라는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니까 눈빛만 봐도 알아라고 해가지고 네네. 쓰시게 되면은 문제가 있겠죠. 네, 이걸 왜 그렇죠. 물어볼지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이해하는 방식 어떻게 하면 건설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 어떨 때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일단 뭐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점을 어필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을 건설적으로 생각해서 건설적인 생각이 안 되고 있어.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일상생활에서만 자꾸 좀 착안을 해와서 그런 것들 네.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라는 거 분명히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애초에 내가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 배려를 가시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착안하지 말고 왜 한수원에서는 이걸 물어볼지로 착안하셔서 생각을 해보시고 직장생활, 조직생활에서 상대방을 어떨 때 이해를 할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전화나 구두로서 이야기 몇 마디 나눈다고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고 왜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나라는 사람은 A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케팅 팀에서는 B 안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도대체 마케팅 팀은 왜 B 안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네. 근데 그걸 단순히 그냥 A부터 Z까지 대화만 한다고 하루 종일 회의만 한다고 이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마케팅 팀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A부터 Z까지 다양한 그런 업무 처리 방식이 있을 거고 혹은 관련되어 있는 조직들의 어떻게 보면 관계, 다른 부서와의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의견으로 끝난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를 알아보는 것들은 제일 좋은 거는 근거를 판단해 보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친구가 이야기를 했으면은 단순히 그냥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알아들었다라는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A라는 친구의 주장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점검해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게 어떻게 보면 건설적인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주장에 대해서만 설득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싸우는 거에 끝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이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왜 그런 주장을 했을지 한번 같이 점검해 보자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 관련 근거로서의 자료들을 같이 보여달라고 한다든지 그 근거를 검토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태도로 검증을 해본다든지 그리고 그 검증을 하는 걸 바탕으로 얘가 이런 걸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거라든지 하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은 합리화된 공감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객관화된 공감 능력. 그래서 단순히 대화로서 상대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더 구체화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고요. 그리고 그 근거를 확실히 이해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 근거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빠르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장점은 더 극대화하고 단점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 의견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 또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판단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를 객관화된 자료를 통해서 제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감정이 전혀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일종의 이 부분은 뭐 논술에서 논거 논증하는 뭐 맞아요. 그런 구조로 생각해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금 현재 항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5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5-1이 견해를 보였던 것이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5-2를 보시면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말만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대화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했다라고 하시면은 그게 설득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노력에 대해서 객관화되어 있는 말씀해주신 그런 논술에 있어서 근거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접근했는지 혹은 상대방의 근거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주의 깊게 작성을 하시면은 5번은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한수원스러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조직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루하고 한 4-5시간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정도 시간대라고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썼다 고쳤다를 계속해서 반복할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쯤이면 좀 시청자분들이 도움될 만한 그런 자기소개서의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좋은 말씀인데요. 네. 일단은 아마 아주 높은 확률로 한 5번까지는 초안이라도 작성을 했던지 아니면 작성을 끝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근데 4번 인재상 있잖아요. 4번에 보면은 인재상으로 한수원의 인재상에 맞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준비를 했는지 작성해 달라라는 이 항목이 있는데 이거를 맨 마지막에 작성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한수원 인재상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에 충실한 인재라든지 배려하는 인재라든지 혹은 글로벌 전문 인재라든지 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에서 뭐 어떤 거를 어필해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거를 왜 어필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 항목에서 내가 직무적인 역량을 충분히 자랑했고 글로벌 역량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어요. 근데 굳이 4번 항목에 또 글로벌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쵸. 차라리 그 시간에 배려하는 인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내 능력을 좀 다양하게 보여주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4번 항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기소개서를 다 쓰시고 나서 이 항목들 보셨을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뭘지 혹은 내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부족한 부분 혹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더 어필할 수 있는 용도로서 4번 항목에서 이 인재상을 선택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초 토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4번 항목에서 이 노력 어떻게 했는지 이 인재상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인재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기본에 충실한 인재에 윤리의식, 주인의식, 안전의식이 있어요. 네. 자, 윤리의식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기본 내재해야 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기본으로 네. 난 윤리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걸 좀 키워야겠어. 도덕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 그쵸. 반대로 주인의식, 책임감을 키우기 키우기 힘든 것 위해 같아요. 가지고 막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한수원에서 인재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인재상 중에 노력해서 키우기는 좀 애매한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역량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윤리의식, 주인의식 같이 내재되어 있는 역량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갖고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키웠는지 쓰라는 얘기를 굉장히 쓰기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4번 항목은 기본적으로 기본에 충실한 인재는 제외하고 소통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글로벌 전문인에서 열정이라든지 글로벌 역량이라든지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내용을 어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노력했는지를 더 가감없이 작성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자소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소서가 적부인 기업들의 특징이 또 필기시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필기시험 어떤가요? 이게 진짜 필기시험이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상반기 때인가 작년 네.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90문항이었어요. 그 근데- 문항이 좀 적은 근데 이번에 편이죠? 80문항으로 좀 작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그 문항 자체는 좀 낮아졌다. 그래도 문항이 낮아졌다고 난이도가 낮아진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10문제나 좀 줄어들었다는 것은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한수원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직업 기초 능력,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직무 수행 능력 중에 또 상식 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총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기업 기초 능력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에서 공통 분야에서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 그렇게 해놓고 직무별로 사무나 ICT,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별도로 사무 같은 조직위에 ICT 같은 경우는 정보 능력, 기술직 같은 경우는 기술 능력 해서 5개 분야 총 50문항을 출제하고 있고요. 이 배율은 배수는 70%의 배율이 네. 존재하고요.
그리고 직무수행 능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전공 영역에 대한 시험인데 그내 불행 중 다행히도 25문항으로 출제가 된다고 해요. 그러네요. 하지만 25문항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출제가 되겠죠. 어. 사무행정 같은 경우에는 법학이나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포함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합전공을 시험 보는 공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통합전공을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아마 경영학이나 경제학만 중심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간혹 존재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도 꼭 지원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 이게 지금 현재 25문항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적어도 경제학, 경영학에서 한 10문항 정도는 무조건 맞고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문항은 사실 찍어도 찍신이 내려야겠네. 찍신이 들면은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실제 뭐 그런 케이스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제학, 경영학만 공부를 하셨다라도 꼭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분야의 전공 지식이겠죠.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시험을 보는데 이분들도 전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사라든지 산업기사 자격증을 네. 취득하면은 그 1차 시험과 난이도가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 자격 그리고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자격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은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되기 때문에 내가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사실은 차이점이 두는 곳이 직무수행 능력 상식에서 5% 있는 거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선발 인원의 3배수만 뽑는 이 전형에서 통과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5% 상식 그러니까. 부분에 회사 상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사장님 이름 물어보진 않을 것 같고 뭐 물어보나요 여기서? 사장님 이름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물어볼 수도 싶기도 한데 있을까요? 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물어본 적은 없다고 네, 합니다. 네. 한국사 같은 경우 혹은 이제 회사 관련된 이야기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회사 상식이나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는 여러분들이 가점 자격증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한국사를 취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군 6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네. 2조 전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사 관련 자격증 취득하시면요. 네.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고 이 필기 시험에서 통과가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회사 상식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좀 판가름이 많이 나지 않을까. 한수원에 정말로 관심도가 있는지 여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 문제도 보면 한수원에서 하고 있는 해외 산업 리스트들 중에 옳은 것은 혹은 옳지 않은 것은 혹은 한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혹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질문들이 나와서 찾는 거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혹은 한수원에 대한 기초 지식 같은 것들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CS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활화 이게 뭐 공부가 필요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풀어보면서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공 영역 같은 경우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공부했던 내용 혹은 통합 전공을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기초, 토대가 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걸 뼈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 5%밖에 되진 않지만 이 5%를 잃으면 너무 큰 접수가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라도 내가 어느 정도 마지막 시험 하루 이틀 전도 전에는 한수원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개략적으로라도 꼭 점검을 해놓고서는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한수원 필기시험을 보다가 눈에 띈 게 1차 서류 전형뿐만 아니라 필기시험에서도 가점이 존재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가점이 존재하는데 발전소 지역 주민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아니면 방패장, 이 경주에 있는 방패장 네. 지역이라든지 하는 분들은 가점이 활용이 되는데 뭐 이분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앞서 제가 영어 스피킹 성적 갖고 있으면 네, 가점으로 활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익 스피킹 160점 이상 혹은 오픽 IH 이상일 경우에는 이 지금 가점으로 활용되니까 한수원을 준비 중이시다라고 한다면 토익 시험을 보시기보다는 이 토익 스피킹 성적을 취득하는 것이 선순위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 지원 자격도 되고 가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추가적으로 이 한수원에서 인턴 하신 분들은 가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수원 인턴직이 뜬다라고 한다면 이 가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